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이제 과는 소아혈액종양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혈우 환자들 이제 외래나 입원 상황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제목이 저희 혈우병 환자들의 몸 근육 키우기, 이제 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뒤에 강연자분께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모필리아 B, 혈우병 B, 내 병에 대해 잘 알고 내 몸을 이해하자라는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병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여기 이제 성인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막 진단받은 아이들이라든지 또 어머님들 또 청소년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조금 더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첫 번째 파트에는 좀 이제 혈우병 B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는 걸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 B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혈우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혈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혈관 수축과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응집된 혈소판 위로 여러 응고인자들이 모이면서 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피브린이라고 해서 섬유소가 이렇게 응집이 되는 이제 그런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저희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응고인자들이 필요한데,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면 이 혈전, 블라드 클럿이라고 하는 혈전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 병이 이제 혈우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의 마지막 과정은 사실은 너무 과응고가 되면 또 안 돼요. 과응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몸에 혈전 같은 게 또 반대로 혈우병 환자들이 또 너무 저희가 약제를 많이 쓰거나 하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응고가 되는 걸 또 막는 게 3차 지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응고가 됐던 어떤 응고 과정의 마무리에 만들어진 섬유소가 적절하게 또 용해가 돼서 없어지는 과정까지가 이제 지혈 과정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사실 필요한 게 지혈의 3요소, 혈관벽이 있어야 되고 혈소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응고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고인자가 굉장히 지혈의 중요한 이제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찾은 건데 영어 동영상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에 저희가 편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그냥 이 지혈이 실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이라 좀 첨부를 했고요. 이게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부위에 피가 날 때 처음에 혈소판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원래는 동그란 혈소판인데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혈소판들이 응집이 되면서. 그래서 처음 1차 지혈 과정이 이렇게 파란색의 혈소판이 먼저 이제 달라붙게 되는 과정이고요. 혈소판이 달라붙기 위해서는 이제 혈관벽에 이제 TF, 여기 티슈 팩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응고인자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응고인자, 10번 응고인자 이렇게 응고인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제 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응고인자는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7번 응고인자가 처음에 활성화가 되면 11번, 또 10번, 9번, 그다음에 8번 응고인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제 어떤 일련의 그 사다리가 저희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번이 최종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응고인자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이제 사실 8번, 9번이 나왔어요. 그 8번, 9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10번과 5번이 만나면 여기가 스롬빈이라고 이제 달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결국 많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롬빈이 굉장히 버스트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라고 해서 그 피딱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국은 8번이나 9번 응고인자가 결핍이 되면 이 트롬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혈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롬빈은 아까 말씀드린 섬유소, 피브린이라고 하는 이런 긴 어떤 이제 막과 같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혈전을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응고인자가 결핍된 질환이 혈우병인데, 혈우병 A는 이제 8번 응고인자가 결핍된 질환이고, B는 이제 9번 응고인자가 결핍된 질환입니다. 근데 여기 유병률이나 발생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혈우병 A에 비해서 B는 그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유병률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명당 1명, 그리고 이제 교과서상의 사실은 유병률이나 발생률인데요. 발생률은 이제 10만 명이 태어날 때 한 3.7명 정도 생긴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뒤에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의 교과서상의 유병률이나 발생률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제 세계 혈우연맹의 조사나 저희 혈우병 백서의 조사나 또 이제 마지막 논문은 이제 국내 의료진이 그 건강보험 평가원 데이터를 가지고 혈우병 환자들의 그 명수를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조사되는 병의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래도 이제 누락되는 환자들, 저희가 잘 못 찾는 환자들, 이제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네, 요건 이제 세계 혈우연맹에서 이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환자들 데이터인데 총 혈우병 환자들이 한 27만 명 정도 이제 조사가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에서도 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그 인구의 어떤 그 유병률이나 발생률에 따른 예상되는 환자 수인데 실제로 조사되는 환자 수는 파란표예요. 그래서 서구의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58%, 80% 이렇게 좀 더 그래도 조사되는 환자들이 많지만 좀 더 이제 후진국에는 굉장히 낮은 분율로 환자가 이제 등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조사되는 환자보다 실제로 환자가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제대로 뭐 치료를 못 받고 있거나 혹은 저희가 잘 모르는 환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단의 데이터도 보여드리면 제가 2021년도 백서랑 2022년 백서를 들고 왔는데 전체 한 2천여 명의 환자들이 이제 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비환자들은 한 450여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뭐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유병률이나 발생률을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비환자들이 사실은 이것보다는 많이 한 두세 배는 사실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아마 뭐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저희가 이제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실제 등록된 등록된 환자의 수는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보여드렸던 논문에 이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했던 이제 그런 연구인데요. 출혈질환 환자를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찾았을 때 한 2029명 정도가 찾아졌고 이 중에 이제 혈우병 환자는 132명이었다. 비환자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발생률이 약간 10만 명당 한 3.7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서 실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환자가 사실은 좀 적은 편이다 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직은 또 저희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시는 또 내용이겠지만 혈우병의 중증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고인자의 결국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경증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5% 이상, 5%에서 한 정상이라고 하는 40~50% 미만의 환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발출혈은 이런 환자들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 후에 다만 출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청소년기나 성인이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경증 환자인 거를 알게 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증 환자들은 이제 경증 환자보다는 좀 출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5% 사이 정도의 응고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일반적으로 중등증 환자들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이런 환자들 역시 자발출혈을 드물게 경험하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시술 후에 당연하게도 일반 이제 환자들보다는 출혈 경험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응고인자 농도가 1%, 사실 헤모필리아 B의 경우는 뭐 2%로 조금 높게 잡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 미만인 환자들의 중증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증 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발출혈이 자주 생길 수 있어서 자주는 주 일주일에 한두 번도 자발출혈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혈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바로 중증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X 염색체에 이제 8번과 9번 응고인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X 염색체 연관 열성 유전 패턴이라는 이제 유전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게 열성이라는 게 두 개가 다 변이가 있어야 병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주로 생기는 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혈우병 환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그런 X 염색체 돌연변이가 이제 스스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물려받은 유전자라고 하면 이제 보인자인 어머니로부터 그 X 유전자를 전달을 받은 이제 환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엄마는 한쪽 X에만 그 혈우병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50%의 확률로 그 X 염색체를 이제 물려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X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50%의 확률로 이제 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우병 만약에 아버지라고 할 경우 역시 50%의 확률로 딸에게 그 이제 혈우병 염색체가 있는 X 염색체를 이제 물려줄 수 있는 확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가족 검사를 조금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가족력이 없고 돌연변이로 이제 이런 염색체 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검사액을 해보면 또 가족력을 찾을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둘째나 셋째 이렇게 추가적인 임신을 위한 상담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진단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들도 권장을 드리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돌연변이 타입에 따라서 환자들의 어떤 임상 양상도 좀 달라지기도 해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환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가장 특징적인 출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한테 강의를 할 때에도 이제 근육 출혈과 관절 출혈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출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혈소판이 부족한 이제 그런 타입의 출혈이나 이런 것과는 좀 양상이 다른 건데 음보인자가 부족할 때 이제 특징적으로 생기는 출혈이 근육 출혈과 관절 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적인 이제 출혈이 혈우병에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출혈이 되겠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큰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점막 출혈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장기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소화기관이나 혹은 이제 뭐 뇌출혈이나 기타 장기 출혈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출혈일 때는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약간의 이제 관절 불편감이나 좀 열감 같은 게 느껴지신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고 좀 더 심해질 때는 이제 겉으로도 저희가 이제 붓거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도 좀 심해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절 출혈이 반복되다 보면 관절강 안에 이제 연골이나 이제 뼈가 손상이 되는 이제 관절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정상적인 관절 사진이고 엑스레이상 이제 오른쪽이 관절강이 이제 손상이 된 관절병증이 진행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출혈이나 지혈 문제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우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가족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사를 같이 하게 되고 혈액 검사 상에서는 이 APTT라고 하는 기본 응고 검사가 유의하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우병을 처음 의심할 때 저희가 이제 APTT 수치가 어떤지를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처음 병원에 온 환자를 하더라도 APTT가 이상하게 굉장히 높다? 그럼 혈우병을 꼭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응고인자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응고인자는 이제 8번이나 9번 응고인자 이제 처방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본빌리브런트 팩터 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9번 응고인자를 만드는 그 X 염색체 상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제 확인함으로써 또 혈우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치료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관절강의 어떤 손상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응고인자 보충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고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방요법이라고 하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응고인자를 보충을 해서 응고인자를 체내에서 유지해주는 이런 친구들 그런 이제 방법을 사실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예방, 출혈의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약제 응고인자를 보충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지혈이 늦어질 경우에 이게 급성 어떤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장기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빨리 출혈을
치료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그래프가 예방요법에 대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런 논문인데요. 환자들 사실 헤모필리아 A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긴 합니다. 근데 일부 환자들은 예방요법을 했고 일부 환자들은 출혈이 있을 때만 응고인자를 줘서 두 군이 어떻게 결과를 보였는지 비교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여기 이제 표에 파란색 계열로 나타나 있는 이제 그래프가 응고인자 예방요법을 했던 그룹이고 노란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표가 환자들에게 출혈이 있을 때만 약제를 투여했던 군인데 그 세로축이 출혈 횟수입니다. 출혈 횟수가 예방요법을 했던 군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출혈 횟수가 굉장히 낮았고 출혈이 있을 때만 약제를 줬던 그룹은 굉장히 이제 출혈이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예방요법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방요법이 정말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출혈 횟수의 현저한 감소와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방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방요법이 사실은 이제 필수적인 치료로 세계 혈우연맹의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이제 혈전지혈학회 가이드라인이나 모든 그런 지침에서 예방요법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치료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요법은 사실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3차 예방요법은 사실 이제 관절병증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이후에 저희가 시작하는 이제 그런 예방요법을 얘기를 하고 1차나 2차는 관절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로 이제 발전하기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요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예방요법은 이제 거의 출혈이 있거나 한 번 정도 있었을 때 빠르게 시작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2차 예방요법은 관절 출혈이 한두 번은 생겼지만 아직 관절병증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1차 예방요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긴 한데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또 주사를 맞추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그 난관이 있습니다. 주사 찾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병원에 자주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실 임상에서는 1차가 좋긴 하지만 2차 예방요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차에서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관절병증이 진행하고 심각한 출혈의 어떤 합병증이 생긴 이후에 시작하기보다는 그 전에 예방요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3차 예방요법도 관절병증이 이미 생긴 이후에도 예방요법을 하는 게 그 관절병증에 더 진행하는 거 혹은 약간의 호전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예방요법이라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이제 예방요법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헤모필리아 B를 중심으로 보시면 용량은 사실은 이제 아주 적은 용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약간 중간 용량, 고용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혈우병 B 약제들은 일반 반감기 약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주에 2회에 맞는 거를 이제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용량이 좀 다양하지만 일주일에 2번 맞는 거를 예방요법으로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한 몸무게당 40 유닛 정도를 이제 허가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 2회씩 해서 4주에 8회까지 저희가 처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출혈이 있을 경우 외래에서 이제 2번 더 받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보험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증 환자 같은 경우는 횟수가 좀 적어서 한 달에 7번이 기본이고 2번 출혈이 있을 때 더 받아가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보험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기준에 따라서 예방요법을 할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요법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방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그래도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요법이 모든 출혈을 다 막아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선 정도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아까 이제 관절병증이 사실은 이제 아주 후기 합병증으로 환자들한테 많은 불편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병증이 진행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방요법을 하더라도 관절병증의 진행이 완전히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열심히 예방요법을 했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각 관절에 이게 점수가 올라간 게 관절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발목이 가장 빨리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예방요법을 열심히 했어도 어렸을 때 시작했어도 관절은 꾸준히 조금씩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여서 사실은 이제 예방요법의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체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준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응고인자를 맞다 보면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게 내 몸이 아닌 것으로 인지를 하고 항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생길 경우에는 또 이제 기존 응고인자가 듣지 않는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다른 약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항체 발생의 위험이 이제 기존 이제 응고인자 약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사를 자주 맞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맞아야 된다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아이들이든 이제 성인 환자분들이든 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예방요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부분은 반감기 연장인자 약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응고인자가 아닌 새로운 치료법들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전자 치료인데, 다 혈우병 B에 쓸 수 있는 약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A에 대한 약제도 사실은 있지만 그 약들은 다 뺐고요. 그래서 먼저 반감기 연장인자 약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근데 이제 새로운 치료의 필요성, 아까 예방요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요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예방요법을 하더라도 출혈이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치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더 높은 수준의 예방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우리가 응고인자 예방요법을 통해서 하는 예방보다는 더 높은 어떤 수준의 예방이 되어야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사실 예방요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방요법을 안 하는 환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당연히 출혈이 자주 생기는데 그렇지만 예방요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출혈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감기 연장인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 그래서 반감기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약제가 머무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어드는 사실 시간인데, 결국은 그게 길다는 거는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감기를 길게 한다는 거는 결국 몸에 이제 오랫동안 약제가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빨간색 쇼트 해프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 반감기 약제고, 롱 해프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게 파란색 하늘색 표시가 그만큼 이제 체내에서 농도가 천천히 떨어져서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저희가 더 높은 약제 농도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약제 투약 횟수를 또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맞아도 농도가 올라가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약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감기를 길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FC라는 우리 몸의 단백을 약제에 붙여서 대사를 좀 느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알부민이라는 역시 우리 몸의 체내의 단백질인데요. 이 알부민을 이제 약제에 또 붙여서 대사를 느리게 하는,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들이 콩팥이나 이런 데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자량이 큰 물질들, 또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을 붙이게 되면 대사가 천천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페질레이션이라는 이제 페그라는 그런 단백을,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아니고 합성된 단백질인데, 이런 이제 물질을 붙여서 역시 반감기를 길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9번 응고인자 중에서 반감기가 긴 약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FC 단백을 합성한 이제 알프롤릭스라는 약제가 이제 국내에서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 두 번째로 이제 알부민을 붙인 약제 아이델비온이라는 약이 승인은 먼저 됐는데 아직 시판이 안 됐다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판이 가능해지는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페질레이션 방법을 사용한 이제 약은 국내에서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레비나인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약제가 사실 나온 지 좀 된 약들이어서 이런 이제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9번 응고인자의 반감기가 보통 18시간에서 뭐 길게는 30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각 약제들의 반감기 제가 이제 첫 번째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인데, 보면 82시간, 100시간, 96시간 이렇게 되는 거여서 반감기가 거의 한 3배에서 4배, 뭐 한 약 5배까지도 반감기 그 분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비응고인자 예방요법을 할 때 주 2회 약제를 투약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아이데비온이라는 약은 이제 허가도 2주에 한 번 쓰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훨씬 투약 간격이 뭐 한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일주일에 2번 맞다가 2주에 한 번 맞아도 되면. 그래서 현저하게 이제 그러면서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제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반감기 연장 약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근데 허가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알포릭스라는 앱시단백 약제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요법의 경우 이제 몸무게당 30, 소화는 42로 허가가 되어 있고, 이제 출혈이 있을 때는 이제 약제를 조금 더 많이 투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연장인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약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약을 투약을 외래에서 받으실 때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이제 4개가 기본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출혈이 있을 때는 또 이제 약제를 더 추가로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반감기 약제와 약간은 이제 보험 기준이 좀 다르다, 그리고 받아가실 수 있는 약제의 수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다른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비응고인자 약제, 응고인자 성분이 아닌 이제 다른 약제들이 되겠고요. 최근의 표현으로는 이제 리밸런싱 에이전트라고, 재균형 인자의 한국말로 번역을 사실 안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재균형 인자 약제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 써놨지만 응고인자 보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지혈을 유도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아까 응고가 일어나는 과정과 또 과응고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아까 섬유소를 녹이는 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우 환자들이 이제 비그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응고를 시키는 인자들이 부족하죠. 그 하늘색 공이 좀 부족한 것이 혈우병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이 많이 되는 것이 혈우병 환자들인데, 기존의 치료는 이렇게 이제 출혈로 쏠려 있는 이 추를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응고인자를 보충해주는 C처럼 더 이제 응고인자를 줘서 응고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존의 치료였다고 한다 그러면, D가 이제 새로운 치료들인데요. 새로운 치료는 그러면 과응고를 시켰던 거를 예방하는 그런 이제 인자들을 우리가 빼준다 그러면 반대로 또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혈우병 환자에서 응고를 어떤 방해하는 인자들을 줄여서 응고를 다시 촉진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약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약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항스론빈 억제제인데요. 이 스론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응고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스론빈을 조절하는 항스론빈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안티스론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인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과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스론빈을 억제한 혈우병 A 환자에서 실제로 중증이지만 출혈이 별로 안 생겼다, 경증 환자처럼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이 약제가 이제 개발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스론빈을 이제 억제하는 약제가 이제 피추시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피추시란은 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항스론빈이 합성되는 저 맨 끝에 그림의 빨간색 네모가 항스론빈인데요. 그게 이제 유전자 단계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RNA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전 단계에 이제 그 물질을 방해를 해서 항스론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인자가 되겠고요. 이 피추시란을 그래서 투약을 하게 되면 과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응고가 촉진되는 이제 그런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안티스론빈 3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고, 현재 이제 3상 임상 이제 연장 시험이라고 해서 3상 임상의 이제 끝 단계에 있는 이제 산노피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제고요. 근데 효과가 임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지혈이 잘 돼서
반대로 혈전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담낭염이 생긴 환자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임상시험 과정에서 생겼던 이제 부작용들인데요. 그래서 약제 용량을 더 감량하는 그런 이제 임상시험의 변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이제 부작용을 좀 감소한 상태인데 그만큼 생각보다 너무 지혈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제가 조절이 된 게 이 약제는 2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상당히 사실은 투약 간격이 길죠.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맞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응고가 잘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2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조정이 되었고 또한 피하 주사라는 장점이 있어서 투약에 좀 용이한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데이터를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요. 비양체 환자의 데이터가 이제 왼쪽이고 피추실환을 맞았던 환자들이 하늘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그래프는 출혈이 많이 감소했다. 기존의 응고인자 약제를 맞던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출혈이 많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 그래프는 이제 제로 블리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블리딩 횟수가 굉장히 적었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항체 환자에 대한 그래프인데 역시 이제 보라색 그림이 피추실환이라는 약제를 투약했던 환자들의 출혈 횟수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던 항체 환자들이 피추실환을 맞고선 출혈이 거의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항체 환자들은 기존에 응고인자 약제가 있지만 항체 환자들은 또 응고인자 약제를 투약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예방요법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제 약제들을 통해서 예방요법을 하게 되면 출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제는 이제 TFPI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 몸에 또 항응고를 하는 이제 그 물질을 또 억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FPI라는 우리 몸의 단백은 항세분빈 인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과응고를 막는 인자고요. 얘는 이제 10번과 5번 응고인자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TFPI의 기능을 억제하는 이런 항체 약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저희가 없애주게 되면 응고가 더 촉진되는 이제 그런 효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약제가 개발 중인데 컨시주맙이라는 약제가 가장 이제 진행이 좀 빠르고 이미 캐나다에서는 허가를 받은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FPI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물질이 5번과 10번 응고인자를 방해하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약제가 이제 맨 빨간색이 TFPI가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약제가 이제 컨시주맙이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개발 중이고 올히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이미 출시가 된 약이고 매일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 약제입니다. 매일 주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 피하 주사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투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구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투약하는 환자들은 크게 불편감 없이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이 항체 환자에 대한 이제 논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약제를 항체 환자들의 경우 예방요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환자들이 굉장히 출혈이 11.8회로 연간 출혈 횟수가 되게 높았는데 컨시주맙이라는 약제를 투약할 경우에 현저하게 이제 출혈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비항체, 항체가 없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인데 헤모필리아 B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네모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라고 출혈이 있을 때 이제 약제를 맞던 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컨시주맙 예방요법을 했던 환자들을 비교해 보면 ABR이라고 하는 연간 출혈 횟수가 14.8에서 3.1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평균적인 연간 출혈 횟수가 1.6회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제로 블리딩이라고 하는 출혈이 전혀 안 생기는 환자들이 한 41%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기존에 예방요법을 하던 이제 응고인자로 예방요법을 하던 환자들과 이제 컨시주맙이라는 약제를 비교한 것인데 미디언 ABR이라고 하는 이제 중앙값, 저희 출혈의 중앙값이 2.1회에서 1.4회로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의 효과가 그만큼 좋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료로 이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맨 오른쪽 위가 이제 X 염색체에 이제 9번 그
F9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이제 9번 응고인자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체가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그래서 9번 응고인자를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대체할 만한 9번 응고인자를 정상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유전체를 이제 몸 안에 넣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을 할 때 바이러스 벡터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AV라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어떤 몸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이제 세포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세포 안으로 전달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9번 응고인자를 합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이 바이러스 벡터가 간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바이러스 벡터는 이제 다시 세포 밖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유전자만 세포 안으로, 핵 안으로 들어가서 합성이 돼서 이제 그 9번 응고인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전자 치료도 놀랍게 2가지 약제가 벌써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약제는 이제 2022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된 햄제넥스라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승인이 된 헤모필리아 B 유전자 약제가 되겠고요. 이 약제의 효과를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 이제 환자들이 약제를 투약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인데 여기 왼 오른쪽에 세로축의 숫자가 9번 응고인자의 농도거든요. 약제 투약 이후에 1년 반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25% 언저리 내에서 9번 응고인자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약제를 맞았을 때 경증 환자 정도의 레벨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뜻이어서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출혈 횟수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간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환자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이는 또 스테로이드 약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제는 이제 파이자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백배츠라는 약인데 이 약도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약제도 한 2년 정도 환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응고인자 농도가 한 25% 전후로 유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른쪽 위에는 출혈 횟수 감소인데 약제를 투약한 이후에 하늘색 좀 더 연한 그래프가 출혈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4주 2년이 지났을 때 응고인자 농도가 0에서 5%로 떨어진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5% 이상으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경증이나 저희가 적어도 중증이 아닌 환자군에 이제 속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한 번에 사실은 약제를 맞는 거니까 한 번의 치료로 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제 좋은 치료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임상시험을 했던 환자들은 10년 넘게 이런 응고인자 레벨이 유지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도 좀 길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약이 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몸에서. 그래서 이 AAB라는 바이러스에 항체가 없는 환자, 없는 상태에서만 사실은 이제 약제를 쓸 수 있고요. 항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주입해도 되는데 어쨌든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약을 줘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그 항체를 조사를 해보니 나라별로 좀 다르지만 한 30-40% 정도 항체가 또 발견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 약제의 어떤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환자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항체가 있는 환자들은 항체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약회사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항체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혈우병 항체. 혈우병 항체가 있는 환자들은 현재는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자체가 지금은 임상 연구도 그렇고 허가도 그렇고 비항체 환자에게만 이제 아직은 시험이 됐기 때문에 비항체 비환자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응고인자 농도가 어떤 환자들은 상당히 높고요. 50~60%까지 유지되는 환자들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5%안 되게 이렇게 환자들마다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응고인자 농도가 다른데 이게 어떤 환자가 높고 어떤 환자가 낮을지를 아직까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어떤 환자가 효과가 좋을지 낮을지 이런 부분을 아직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위험도가 있는 거죠. 맞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안 좋을 이제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약의 효과가 사실 한 번 맞고 평생 가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데이터는 당연하게도 유전자 치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합병증, 새로운 치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결과를 아직은 모른다는 게 또 유전자 치료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더 많은 연구나 시간이 좀 흘러야 될 이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3장 정도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혈우병 치료의 발전, 사실은 이제 몸소 아까 회장님하고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너무 환자분들께서 몸소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수혈밖에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혈쟁유래 응고인자라는 게 개발이 됐고 이제 그런 응고인자 약제를 투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응고인자가 결국은 이제 이런 합성 리컨비넌트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게 되었고 결국은 현재는 이제 예방요법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요법의 이제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항체환자 같은 경우 이제 우회인자 약제도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은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이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이제 변혁을 이룬 이제 이런 치료의 역사를 저희가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떤 변동의 시대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목표가 저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생존하는 게 목표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출혈이 덜 생기는 거, 통증이 적은 거, 부작용이 적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현재의 어떤 혈우병 학회나 이제 이런 데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출혈일 수 없는 거. 적은 게 아니고 제로 블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 출혈, 환자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출혈이 사실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몸 안에. 그래서 그런 미세 출혈까지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운동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과격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지는 거. 질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보호의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정상 지혈 과정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환자들의 삶의 질이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출혈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잡고 적게 출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좀 수정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방응고인자 치료, 예방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치료로 이제 반감기 연장인자 약제, 비응고인자 약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약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완치가 이제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많은 치료들의 어떤 옵션이 있음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또 더 나은 치료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의과대학에서 혈우병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어렴풋이 그때는 혈우병 환자의 평균 수명이 한 25세?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30년 벌써 넘었지만. 근데 그 사이에 요즘은 평균 수명으로만 따지면 거의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이랑 똑같아졌거든요. 사실 지난 한 30~40년 사이에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치료 성적이 좋아진 병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방법들까지 나오면 앞으로는 단순히 평균 수명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의 질까지도 완전히 똑같아져서 아까 마지막에 질병이 없는 거와 똑같은 삶을 이제 가는 게 의료진이나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 목표가 되어 있죠. 이미 올라와 있는 질문부터 우리 순서 없이 막 빨리빨리 할게요. 네. 유전자 치료 비용이 한 3, 40억 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험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높은 비용 때문에 사실 제가 한 개의 뭐 비용은 적지는 않았었는데 외국에서도 실제 허가가 되어 있고 상품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해서 사용한 환자 수는 극히 적다고 뭐 5명 미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지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준이 생기고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면 일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국에서는 얼마쯤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3, 4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험급여 되거나 아니면 될 것 같은 것 중에서는 그래도 한 20억 정도까지는 한 번 치료로 완치가 되면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보건학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배웠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보험급여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환자 숫자도 사실은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못하게 되고 너무 적으면은 또 이게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부족하고 그런데요. 혈우병 정도면 사실 숫자는 딱 좋은데요. 그죠? 2, 3천 명 정도면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혈우병 환자라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아직은 그 유전자 치료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대상되지는 않아서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는 환자들이 아마 만약에 보험이 된다 그러면 뭐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지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유전자 치료 말고요. 그 앞에 나온 제일 좋은 신약들까지는 거의 다 이미 들어왔거나 곧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직 필수실험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해서 사실 이제 정말 상품이 돼서 들어오려면 수년 이상 걸릴 것 같고 컨실주맙은 진행 속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빠르긴 한데 또 국내 약제가 들어오는데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정확하게 시점은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본 새로 뭐 허가됐다, 국내에 들어왔다는 약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혈우병 A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최근에 이제 허가된 비응고인자 약제가 햄리브라라는 약이 있고요. 그 약은 이제 헤모필리아 A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8번 응고인자 중에서 반감기가 좀 긴 또 신약도 있는데, 헤모필리아 B 쪽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약제와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연장인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데이비온이라는 약이 허가된 지는 좀 됐지만 국내에 이제 출시가 안 됐었는데 곧 출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우병 B 그 약도 곧 국내에 출시되는 게 있고 A만 해당되는 약도 있고. 네, 맞습니다. 직접 주사를 맞을 때 혈관 여러 군데 돌려가며 맞긴 하지만 중증 환자는 횟수가 워낙 많아서 같은 곳을 또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진 느낌이 나고 굉장히 아픈데 이 혈관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도 들어왔어요. 네, 그런 호소들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한 군데에만 이제 거기가 맞다 보면 또 익숙하기도 하고 거기만 맞으려고 해서 혈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런 환자들을 저도 이제 임상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뭐 별다른
의학적으로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어쨌든 이게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사실은 깨끗하게 사실 손 닦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사 맞으실 부위도 사실은 좀 깨끗하게 닦으시고 사실 약제를 맞으시는 거를 추천을 왜냐 감염이 또 생기면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쪽에 상태가 안 좋으시다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이런데 혹은 이제 상처 클리닉 같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진료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제 수를 좀 줄일 수 있거나 이제 그러면 가장 사실은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치료제마다 효능 효과가 조금씩 다르다. 환자 경험에 의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분마다 사실은 같은 약제를 하더라도 또 그 환자 몸에서 대사가 되고 이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뭐 약동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운동하는 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약제를 하더라도 당연하게도 네, 그 효과나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환자마다 그런 약제 반응이 다르다면 환자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의사가 더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약을 좀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찾아가는 거고 최대한 빨리 가장 적합한 약제, 적합한 용량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의사들이 사실 다 노력하는 건데요. 뭐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까? 빨리 찾는? 근데 환자분들께서 사실 저는 증상이나 이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외래 와서 아마 말씀 꺼내기가 또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이제 더 좀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사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의사도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 일일이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여쭤보는 편인데 괜찮았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뭐 그냥 약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면 대화가 좀 저희도 안 될 때가 많아서 사실은 좀 본인의 어떤 몸 상태나 이제 힘드신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좀 해결책이나 답변을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찾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의료진이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찾아보고 또 대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분밖에 못 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어렵긴 한데요. 다른 교수님들도 흔히 그런 말 하는데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진 원래 병 혹은 내가 먹고 있는 약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관계가 있겠어 싶은 게 병이나 혹은 약물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얘기 하면은 의사가 싫어할 거야. 뭐, 이거는 관계 없는 얘기 같은데 라는 증상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맞죠? 제 말이? 맞습니다. 네네. 다들 거의 전문가시라서 되게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응고인자 과투여하면은 혈전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팩터 레벨이 몇 이상은 안 된다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 있다면 8번 인자, 9번 인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고인자라는 게 저희가 출혈이 있을 때 뭐 굉장히 뭐 하루에 뭐 비응고인자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번, 8번 응고인자 같은 하루에 3번 이렇게까지 용량을 높여서 투약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량에 맞춰서 처방을 하고 있지만 자주 처방을 하고 이게 농도가 아주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임계점에서 딱 혈전이 생긴다 이런 게 딱 그 값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또 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몸에서 혈전이라는 게 잘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술 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다른 감염이 있는 염증이 있는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몸에 혈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경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랑 합쳐지면 이게 응고인자가 또 많이 들어갔을 때 딱 그 맞물려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거여서 이게 딱 어떤 단일 요인 혈전을 그 약제를 너무 많이 맞았기
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가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염증이나 감염이나 수술 후라든지 이럴 때는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각각 있는 거여서 일률적으로 사실은 뭐 8번이 어떻고 9번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구인자 환자의 경우에 반감기가 연장된 롱액팅 치료제 치료 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제 약제를 변경하시는 비율이 좀 저도 적다고 느껴지는데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의료진의 좀 잘못도 있는 것 같고 환자분들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 치료에 익숙해져 계셔서 약제를 이제 바꾸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의료진들도 이제 어떤 좋은 약의 옵션이라든지 장단점을 좀 더 잘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더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과정이 다 조금 부족해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아마 이제 또 활동하시는 이제 환우분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외래 왔을 때 또 잘 말씀을 안 하신다든지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물론 이제 모든 환자가 사실 새로운 약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새로운 약을 썼을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도 조금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혹은 했으면 하는데 안 물어봐서 답답한 질문 같은 건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가벼운 출혈은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가벼운 출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들마다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늘상 있는 통증이나 늘상 있는 그 출혈에 대해서는 또 당연시 하시는 환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원래 그냥 갖고 있는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그냥 갖고 살아가는 이제 거라는 이제 인식들이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성인 환자분들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또 애기들도 보잖아요. 어린 환자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또 후유증 없이 잘 이제 어려움 없이 대부분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시는데 또 괜찮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출혈이나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 그럼 그런 경향이 통증이나 출혈이나 뭐 어디에 이렇게 멍이 든 거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 실제로 약 처방이 조금 바뀌거나 뭐 검사가 달라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더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험 기준도 보셨지만 딱 용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량과 횟수가 딱 고정돼서 처방을 할 수 있어서 변경의 여지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제 저 정도 용량으로 약제를 투약받았는데도 출혈이 계속되는 환자들 혹은 약동학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한 환자들은 약제를 좀 올릴 수 있는 옵션들이 보험 기준에서도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새로운 치료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말씀 일일이 해주시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아마 환자분들도 이게 어차피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얘기 안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의를 해주시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 기준 상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을 쓰고 싶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 부분만 뭐 비급여로 추가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비급여는 가능한데 이제 약제가 워낙 고가 약제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험이 아닌 상태로 약제를 받으시기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네. 기준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왜 전환을 많이 못하냐 이제
반감기 연장인자로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게 하나의 요인인 것 같은데 조금 처방의 어떤 유연성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를 변경할 때 그런 허가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금은 어떤 이제 저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의사나 환자가 조금 이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그게 너무 규제가 지금은 좀 빡빡한 상황이라 근데 우리나라도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좋은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 해주신 한승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